1일부터 최고금리 구간에서 연 0.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제주도와 일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서울과 일부 경기 북동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등 전국이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동해안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KBS 1라디오 내시뉴스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KBS.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륙붕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구역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민간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는 오늘 법원에 일본이 고의로 7광구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게끔 협정을 맺은 이 7광구는 5년 뒤 2028년이면 조약이 종료되고 이후엔 일본은 한국을 배제시킨 채 독자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전 우리 정부는 7광구 개발을 일본에 통보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 일본 정부가 이거 대응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고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으니 시민단체라도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일본의 협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는 똑같은 말만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거 직접 챙겨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래 세대의 문제니만큼 조만간 있게 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7광구 개발 문제를 정상 의제로 올려서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요즘 챗 GPT가 화두입니다. 뭐 진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 뭐 진짜 척척 박사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 많은데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이 챗 GPT가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챗 GPT 저도 한번 써보지는 않았는데 써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정말 신기하다고 그런 경험담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일단 챗 GPT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플랫폼이라고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어쨌든 그 영어를 직역하면 이제 제너러티브 이제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프리트레인드거든요. 사전에 훈련받은. 예. 그래서 누가 훈련했느냐. 사람이 훈련을 시켰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보통 이걸 구동하는 이제 매개 변수라고 보통 하고 영어로는 뭐 퍼레미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샘플을 가지고 정답을 좀 찾게 하는 그런 대화를 훈련시키는 거고요. 트랜스포머니까 또 이제 바꿔가지고 자연어처럼 대하게 해서 사실 지금은 이제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 대화에만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지금은 뭐 언어 위주로만 하지만 사실 이게 앞으로는 뭐 동영상이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건 저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골프를 연습하는데 제 스윙을 사진으로 찍어서 챗GPT한테 던져줘요. 그러면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동영상을 변경해가지고 당신이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될 거다.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뭐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도 사실 챗봇은 많았거든요. 챗봇이라고 우리 은행이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항공사든 뭐 백화점에 상담하는 뭐 상담하면 정말
딱 정해진 답만 주거든요. 예. 그럼 저희는 원하는 답은 디테일한 답을 원하는데 너무나 정해진 답만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별로 공항이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출국하기 몇 시간 전에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모바일 체크인한 사람은 1시간 전에 오면 된다. 근데 저는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국가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은 좀 범용적인 답을 줬다면 챗GPT는 이제 그중에서 제일 엄선된 정답을 찾아서 생성해서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맞춤 수요에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하여튼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챗GPT 그 사용해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타이핑으로 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로다가 답을 줘서 이게 그냥 대화하듯이 채팅하듯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 아까 골프 스윙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뭐 골프 못 치니까 제 테니스는 또 선수급이니까 그래서 테니스 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챗GPT 안에 보여주면 앞으로는 당신의 테니스는 이렇게 폼이 이게 잘못됐다. 이것만 고치면 더 된다. 이렇게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건 어차피 매개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를 구동하는 그 전체적인 뭐 반도체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뭐 단순하게 문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영상과 좀 더 입체적인 것들도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는 되게 좀 저는 잠재력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저도 지금 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 텍스트로만 하는 거 이상에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게 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동영상까지 가버리면. 왜냐하면 텍스트라는 것도 사실 디지털 0101인 거고요. 동영상도 사실 무빙 픽처이긴 하지만 0101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압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0101 그 디지털 신호로 다 바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거는 이제 데이터의 양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운 영역은 아닌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만큼 많은 매개 변수가 있어야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정답을 줄 건데 어쨌든 계속 챗GPT가 지금 3.5인데 버전이 이제 4.0 버전이 이제 조만간 뭐 3월에 공개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매개 변수가 어쨌든 간에 뭐 10배가 더해서 뭐 1조 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뭐 계속해서 확장하는 거는 사실 이 테크놀로지 관점에서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부하가 많이 드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양한 서비스와 또 한국형 챗GPT, 중국도 중국형 챗GPT, 대만도 뭐 대만행 챗GPT 등 다양하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보이면 이제 동참을 하게 되고 동참을 하게 되면 기술이 좀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는 잠재력은 지금까지 나온 기술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버전이 3.5에서 3월에 만약 예를 들어서 4.0 버전이 나온다면은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똑똑해지죠. 과거에 우리 알파고도 보면 알파고가 이제 처음 했지만 그 버전이 점점 똑똑해져 가지고 나중에 그 우리 이세돌 어쨌든 그 프로랑 했던 그 알파고를 쉽게 제압해 버렸거든요. 뒤에 나온 그 알파고 넥스트 버전들이 똑같이 챗GPT도 지금은 3.5지만 계속해서 이제 5.0, 6.0 이렇게 가면서 저희가 생각하기 더 힘들 방향으로 에볼루션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처음에 이거 투자해서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걸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인데 또 유료화된다고도 하잖아요. 유료화를 하겠죠. 유료화하면 그냥 계속 그럼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무료로는 지금처럼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되게 모든 그 서비스가 인터넷 특히나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라는 게 유료화 돈 받기 시작하면은 금방 그 열기가 식기 마련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응용처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B2B든 B2C든 다양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만족도죠. 뭐 과거처럼 뭐 챗봇 썼는데 뭐 너무나 뭐 틀린 답이 오거나 너무나 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 온다면 뭐 확장은 안 되겠지만 워낙 지금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잠재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직접 써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는 기술이라는 게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걸 개발해서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지금 막 그 그야말로 핫하잖아요. 제가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언론에 요즘. 그러니까. 아니 그만큼 이게 화제를 몰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유료화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 회사가
상장을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도 그 디테일한 리스팅 스케줄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근데 사실 뭐 돈이 스스로 돈을 많이 버는 모델이면 사실 상장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화해서 유료 구독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면은 굳이 거기서 그 투자 자금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상장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상장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브랜드를 좀 더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대중한테 이미 알려졌고 그래서 유료화 모델이 잘 장착이 되면 뭐 내부적인 돈도 별로 안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상장의 이유는 크게 크지는 않을 수 있죠. 진짜 알짜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일론 머스크가 여기 투자한 데는 그냥 상장하지 말고 자신이 있으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돈 받아도 사람들이 많이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 이거 상장시키지 말고 그냥 유료화시키자. 이렇게 했다는 그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뭐 납득 가능한 전략이고 뭐 충분히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성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사실 작년만 해도 그 메타버스 뭐 이 얘기가 진짜 화두였었거든요. 다음 인터넷 세상은 이제 메타버스가 연다. 또 하나의 인터넷이다. 세계를 또 한 번 뒤집어 놓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좀 시들시들해졌어요. 뭐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일반 그 가상현실 게임 뭐 이런 거에 좀 확장판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챗 GPT라는 게 발음도 참 쉽지 않네. 그 그렇죠. GPT가 이제 나왔잖아요. 메타버스 그때처럼 이 챗 GPT도 그냥 더군다나 유료화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 거품이 좀 껴있는 거 아닌가 훅 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저는 챗 GPT와 관련된 뭐 주식시장에서 같이 뭐 되게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면서 주가가 오른 종목에는 버블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챗 GPT와 메타버스의 차이는 이제 메타버스는 저도 여전히 포텐셜은 크게 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메타버스가 개선해야 될 게 일단 우리가 이거를 착용했을 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헤드만 디스플레이를 10분 이상 쓰고 있으면 되게 멀미나지. 불편하다는 거. 몸에 불편하고 재미는 있는데 일단 몸에 불편하다는 게 첫 번째 제약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디바이스가 이제 좀 너무 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쳐져야 되는데 사실 뭐 착용 시 불편함은 쉽게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구글 글라스처럼 그냥 안경 쓰듯이 쓰지 않는 이상은. 근데 어쨌든 메타버스도 저는 그렇지만 유용하고 직접 제가 경험 안 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처럼 가상으로 먼저 경험하고 실제로 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하드웨어상의 좀 불편함과 그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 자체가 워낙 고가라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해 있지만 사실 챗GPT는 그냥 인터넷만 있으면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좀 더 확장성이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디렉션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게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그대로 활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챗봇 기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불편했는데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답을 찾으면 좀 더 메인스트림이 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물론 챗GPT라 해가지고 뭐 최근 주식시장의 주가 엄청 오른 종목들은 많습니다. 저는 그 기업들은 정말 수혜준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고요. 설령 수혜를 농텀하게 받더라도 이미 주가가 거품이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개별 주식하고는 뭐 버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산업의 그 성장성 면에서는 상당히 좀 열려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야 뭐 워낙 뭐 혁신의 아이콘이니까 그 점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데 여기를 왜 들어간 겁니까?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보시면 검색 엔진 뭐 빙도 있지만 구글이 워낙 거의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존재감은 없죠. 그 빙이라는 검색어. 사실 뭐 아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쓰더라도 빙으로 들어가도 바로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로 바꿔버리죠. 우리가 설정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감은 없었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쨌든 클라우드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넘버 2이고 우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강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우리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지만 우리 가입자 단에서 또 직접 접속하는 엣지 클라우딩도 있는데 그쪽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많이 좀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많이 만나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이제 한 10억 불 정도 투자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좀 더 많은 규모 한 100억 불 정도를 좀 투자하려고 해서 예. 새로운 생태계에서 한번 또 왜냐하면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을 이어갈 정도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어차피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또 이 플랫폼 그 경쟁 상대가 더 성장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위축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도 더 성장하기 위한 엔진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거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구글에 눌려갖고.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 그냥 자연어로 내가 그냥 예. 검색어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 야 홍사원이 테니스 더 잘 치려면 뭘 지금 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예.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치는데 하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예. 그걸 갖다가 답을 내놓는 예. 검색어라면은 예. 어느 누가 그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포텐셜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구글이 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느끼고 있어서 본인도 이제 비슷한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공개되는 게 모두 다 이제 정답을 찾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말은 이제 매개 변수가 그만큼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예. 매개 변수를 점점점 많이 늘려가지고 뭐 조 단위, 100조 단위로 가면 예. 훨씬 더 맞는 정답을 찾아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쪽이 선점해도 구글도 뭐 당연히 보완해서 또 같이 이제 플랫폼 경쟁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하긴 구글도 지금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엄청나게 많죠. 네, 엄청나고요. 구글도 직접 뭐 서버와 관련된 칩들은 직접 자기들이 설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클라우드 이런 데이터 센터의 그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3위 정도 됩니다. 아마존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래서 구글 요 3개사는 뭐 어떤 형태의 색깔이 되든 항상 경쟁을 같이 할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어쨌든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새로운 지금 혁신을 가져올 지금 입구에 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들도 칩도 뭐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이걸 처리하는 그 칩이라든지 인공지능 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새로운 거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구원투수가 될 거 아니냐. 뭐 길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짧게 봐도 그럴 것 같은데. 뭐 짧게도 교체 수요에 좀 촉매 역할을 하는데 어느 정도 레벨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기존에도 어차피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얘기 나오는 게 이제 GPU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럼 GPU를 기존에 GPU라는 그래픽 이제 프로세싱 유닛인데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GPU가 들어가서 단순하게 뭐 그래픽 처리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데이터를 어쨌든 딥러닝하는 그런 프로세서로서 많이 CPU를 도와주는 코 프로세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당장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될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이 많이 만드는 뭐 D램 모듈이든 아니면 그 저장 장치라고 하는 SSD 이런 쪽도 좀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썼던 것보다 이제 용량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죠. 기존에 뭐 500기가 썼다면 뭐 한 700기가 쓴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발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데이터 센터가 오늘부터 다 받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은 또 올해는 단기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특히 이 뭐 스마트폰하고 챗GPT가 롱텀하게는 만나겠지만 단기적인 교체 수요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철저하게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쪽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이제 교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올해 교체가 또 공교롭게 일어나는 게 이제 CPU가 신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체할 때 뭐 그 부분이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보완해서 하는 정도일 것 같고요. 그런데 2, 3년 내에는 이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컴퓨터에서 이걸 연산을 분해에 해당하는 칩이 원래 전통적으로 CPU라고 하잖아요. 중앙 처리 장치, 인텔, 인텔 인사이드에서 그리고 그걸 보조해서 이걸 갖다가 화면에 띄워주는 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GPU라고 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챗 GPT나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아니고 GPU 만드는 회사들이 더 이게 유리한 거예요? 왜 인텔 같은 데가 안 하고 왜 그런 GPU 같은 데서 왜 하죠?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텔은 어차피 이제 CPU 시장을 뭐 거의 뭐 AMD가 한 마켓 셔가 한 30%면 인텔이 한 70%고 서버는 이제 뭐
저기 한 80%면 AMD가 20%인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쪽은 이제 직렬로 연산을 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물어본 대로 순서대로 하는 거고 예. 이제 이건 대규모의 빅데이터를 아주 짧은 시간에 동시에 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예, 그래서 백렬로 처리하는데 그게 이제 GPU의 고유 특성 중에 하나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빨리 정답을 찾는 뭐 그런 뭐 프로세서라고 봐야 되고 원래 GPU의 가장 큰 이제 초점은 예. 그래픽 관련된 쪽이거든요. 근데 예. 그래픽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CPU가 이제 디지털 신호를 보내주면 그걸 예. 빠르게 픽셀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RGB라는 픽셀 신호로 바꾸면 우리 화면에 예. 이제 디스플레이가 구동이 되는 거죠. 예. 원래는 고유 목적은 그거였는데 예. 근데 그런 메커니즘하고 유사한 게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신호를 가지고 동시에 이제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그 처리 능력이면 예. 다양한 데이터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화면에 보여주는 그 디스플레이 똑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동시에 예,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GPU에서 예. 범용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 업종에서는 이제 제너럴 퍼포스 GPU라고 부르고 있고요. 제너럴 퍼포스 GPU가 이제 데이터 센터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한 80%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이 이제 동시에 다양한 답을 순차적으로 찾는 거는 CPU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동시에 그 많은 샘플 중에서 빨리 정답을 찾는 영역은 그 GPU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GPU가 이게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 예. CPU가 더 비싸고 이렇게 고급이 아니고 앞으로는 GPU가 더 비싸고 고급이 된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서로 보완해서 갈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CPU 코어보다 GPU 코어가 많습니다. 코어라는 건 이제 작업을 처리하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닛 하나 단위. 예. 그래서 CPU가 8개면 GPU가 그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10개가 되거나 12개나 되거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도 CPU 원래 이제 고급스러운 반도체를 CPU라고 부르고요. 예. 좀 약간 급이 떨어지는 반도체를 GPU라고 불렀는데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예. 동시에 다양한 걸 처리하는 거에 그 밸류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한때는 엔비디아가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시가총액이 인텔보다 크고요. 사실은. 예. 근데 원래는 뭐 GPU는 사실 CPU 만들기 힘들었어요. GPU를 만든 겁니다. 그런 기업들도. 예. 뭐 CPU에 워낙 막강한 기업들이 있다 예. 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시대에 접어들면서 GPU가 이제 본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죠. 원래 포텐셜이 큰 친구였는데 우리가 활용법을 몰랐던 거고요. 데이터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서 GPU가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AMD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거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너무 익숙해진 거고요. 근데 이거의 포텐셜이 또 다시 챗GPT 시대에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GPU를 만드는 회사는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라는 그 미국 회사죠? 예, 맞습니다. 그 사장은 그 중국 사람, 아니 대만 사람, 예, 대만계 미국인이고요. 예.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 GPU 시장을 거의 다 그럼 80% 점유하고 80%. 있습니다. 예, 그리고 AMD가 20% 점유하고 있고요. AMD는 그 CPU도 하는 회사잖아요. 인텔하고 같이. GPU 같이 하는 상당히 하이브리드 기업이고. 예. AMD 사장도 중국 사람 아니에요? 대만계입니다. 둘 다 대만계구나. 리사수라고 젠슨항도 그렇고 리사수라고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예. 대만계 미국, 국적은 미국이고. 예. 그럼 그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도 요즘 이렇게 챗 GPT가 막 회자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 주가도 굉장히 그럼 많이 올랐겠네요. 엔비디아가 작년 연말에 120불이었는데 지금 210불 정도니까 거의 한 80% 가까이 상승했죠. 실적은 정말 안 좋거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어닝스 쇼크 나올 건데 뭐 그거는 뭐 다 알고 있고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면서 챗 GPT에만 초점을 맞춰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챗 GPT가 본격적으로 지금 그 시대가 안 열렸으니까 안 팔리지만 앞으로는 이 칩이 굉장히 많이 팔릴 거다 이런 그런 기대감이고요. 그다음에 업황이 올해 되게 어려울 거 봤는데 조금 생각보다 조기에 회복되는 기대감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서 뭐 올 내년 정도 되면 회복될 거라고 봤는데 빠르면 4분기부터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뭐 그런 기대감이 좀 같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 작년 11월 12월에 한
120, 30불이었는데 지금 200불이 넘어갔다가 예.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럼 이렇게도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사실 챗 GPT를 써보지를 아직 않아갖고 예. 오늘 한번 들어가봐서 한번 예. 가서 예. 그 한국말로도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홍 기자님 검색하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 상당히 유명하시고 예, 되게 한국을 대표하는 저널리스트라고 나올 겁니다. 제가 요즘 핫해서 아마 검색하면 잘 나올 것 같긴 예. 한데 그러면은 그 검색하면은 예. 그 답을 주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트워크망에 따라 좀 망에 다르고 따라서. 아니면 동시에 접속자가 많으면 그럴 거고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예. GPU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거기다가 여기 예. 맞게끔 많이 넣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그걸 칩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예. 지금 구글 검색하듯이 입력하면 바로 검색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이퍼스케일 서버라고 해서 아주 고용량 서버에다가 GPU를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또 그게 좀 개선될 수도 있고 아니면 GPU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우리 뭐 V100이라는 볼타 GPU도 있고 그다음에 암피어 GPU가 지금 메인스트림인데 이거를 이제 작년 연말부터 TSMC가 5나노에서 양산하고 있는 H100이라는 하퍼 아키텍처로 만약에 하면 텐서 코어 수가 엄청 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수요가 많으면 2차선 다니던 도로를 10차선으로 넓히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힘들다면 뭐 고가 도로를 내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하드웨어의 코스트가 좀 올라가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엔비디아나 아까 말씀하신 AMD 여기가 거의 GPU 시장을 그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면은 이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나 그 사람들의 기대 이런 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AI, 오픈 AI 여기뿐만이 아니고 구글도 여기 뛰어들 테고 너도나도 한국 업체도 뛰어들고 다 그럴 텐데 그 두 회사는 그러면 AMD나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앞으로 정말 꽃놀이만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가 되면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여전히 뭐 엔비디아 매출의 한 많을 때는 뭐 한 40%가 이제 게이밍에 들어가는 GPU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쪽 수요가 좀 많이 경기 때문에 안 좋고 AMD도 어쨌든 간에 뭐 상당 부분이 이제 PC CPU 그다음에 서버 CPU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GPU 자체는 예장형 GPU가 AMD한테는 아직은 그렇게 매출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MD는 여전히 CPU가 중요한 회사고 엔비디아는 이제 GPU가 되게 좋은데 데이터 센터 쪽은 좋은데 게이밍 GPU가 안 좋아서 단기적인 거는 안 좋지만 그 시장도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포텐셜은 상당히 크지 않나 그래 보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예장형 GPU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매장에 가면 삼성의 갤럭시 북 보면 인텔의 예장형 GPU가 들어가서 인텔도 C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은 GPU도 만들어요?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장형 GPU를 양산을 했죠. 그런데 이제 두 회사랑은 좀 여전히 좀 격차가 큽니다. 그러면 이런 GPU 칩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기존에 여기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그냥 갖다 끼우면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이제 끼울 때 좀 좋은 거를 끼워야 되거든요. 용량이 큰 거. 보통 이 메모리 반도체 하면 이제 컨텐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서버에 뭐 디램 모듈을 640GB를 썼다면 이 정말 챗GPT와 관련된 아주 하이퍼 스케일에는 앞으로는 뭐 용량이 2배가 더 될 수 있겠죠. 1테라 이상을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워낙 또 이게 속도가 중요하니까 DDR4 모듈보다는 DDR5 모듈을 쓸 수가 있겠죠. 대역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자체도 서로 접속을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뭐 GPU랑 뭐 CPU랑 뭐 DRAM이랑 서로 빨리 연동을 서로 시켜야 되니까 SSD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희가 뭐 저장 장치. 저장 장치의 인터페이스도 뭐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PCI 4.0에서 5.0으로 되면 또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은 그러니까 그 접속 장치로 개발한다. 좋고 비싸고 그다음에 처리 용량이 많은 거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닛의 그로스보다는 컨텐트 그로스가 올라가서 컨텐트 그로스가 올라가도 이제 메모리는 이제 어차피 비싸지는 거거든요. 한 개 단가가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럼 그런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챗 GPT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좀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엔비디아의 그 GPU가 좋은 게 이제 GPU라는 로직 반도체와 그다음에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라는 HB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탑재한 게 이제
엔비디아 아까 지금도 쓰고 있는 A100이라는 GPU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에서 이제 또 개발한 게 HBM 3.0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 A100이라는 GPU에 어떻게 보면 패키지가 돼 있습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보통 TSMC에서 패키징을 하는데 2.5D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 옆에 바로 하이닉스의 HBM3가 붙어 있거든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HBM 제품들을 어쨌든 계속 같이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HBM 자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니까 연산을 원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기에 프로세스인 어쨌든 우리가 PIM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산하는 반도체까지 좀 붙여가지고 메모리 그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가가치를 좀 높이는 뭐 그런 프로세싱 메모리라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뭐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도 어차피 HBM 시장이 좀 커질 수 있고 뭐 그건 되게 니치 마켓이긴 합니다. 보통 그래픽 D램을 쓰던 시장이 이제 HBM으로 바꾸면서 HBM이 좋은 게 좀 3D로 적층을 하는 거거든요. HBM을 하나로 쌓는 게 아니라 6개, 8개 나중에는 12개까지 쌓으면 훨씬 더 빨리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 잘 되면 그만큼 빨리 이제 처리 속도가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쌓는다고 여러 개 하잖아요. 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를 불러들이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레이턴시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줄어가지고 훨씬 더 이제 부가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포텐셜이 큰데 이제 문제는 이제 HBM 시장이 아직은 전체 D램에서 파이가 작습니다. 그럼 뭐 메모리야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엔비디아나 AMD 같이 그런 그 그래픽 반도체를 한국 업체들은 뭐 하는 데는 없어요? 그건 뭐 시장이 이제 두 회사가 장악했고 여기 인텔도 내장형 GPU를 만들기 시작해서 인텔은 원래 내장형 GPU를 주로 만들죠. CPU 안에 이제 GPU가 들어있는 건데 내장형 GPU는 정말 좀 비싸고 하니까 이제 뭐 정말 우리 게임 컨솔이나 뭐 아주 고급스러운 게이밍 PC에 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하기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GPU는. PC용 GPU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시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 그 두 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워낙 넘사벽이라서 앞으로도 뭐 새 업체가 뭐 혜성처럼 등장할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군요. 저도 뭐 아주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세상을 보지는 않지만 이 부분만은 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럼 제가 뭐 언뜻 생각하기에 어쨌든 그 시대는 분명히 열릴 것 같은데 메타버스 시대에는 몰라서 그 인공지능 GPT 시대는 분명히 열릴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 주식은 무조건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냥 제 생각에 제가 아마추어니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길게 봤을 때 저는 또 올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최근에 또 고공비행을 출가했기 때문에 실적 나쁠 때 잘 사놓으시면 언젠가는 좀 좋은 소식을 주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그러면 또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그 어쨌든 미국 업체들이 거의 치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 중국도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공력을 기울였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뭐 반도체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좀 그게 좀 영향을 받긴 받지만은 중국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그 챗 GPT 같은 이런 거에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인공지능 하면 이제 중국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GPU, CPU야 이제 미국이 장악했지만 그 인공지능 전문 반도체라고 해서 GPU 옆에서 특화된 처리만 하는 그런 AI 반도체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업계에서는 이제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NPU라고 부르거든요. NPU? GPU는 그래픽인데 그 NPU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NPU는 이제 GPU 중에서 일부 기능만 빼가지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인데요. 그런 쪽으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뭐 무서운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안면 인식 NPU 이런 쪽은 뭐 결국 안면 인식 반도체인데 그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센스타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그러니까 얼굴 인식하는 그 기술. 중국은 그게 굉장히 엄청 발전이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것 때문에 다들 놀랐었거든요. 기자들이. 그 부분은 정말 뭐 범죄 예방도 있지만 또 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출석 체크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대리 출석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공유 차량 서비스할 때도 되게 좋을 거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쪽에도 전문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들도 많고 설계하는 기업들은 워낙 또 압도적인 게 이제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제 결국 우리가 아까 매개 변수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라는 거는 결국
풀이 많을수록 정답 찾을 확률이 높거든요. 중국은 어쨌든 인구수가 많으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풀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런 일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사생활 침해 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면인식이나. 근데 중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연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 특성이 예, 그거죠. 우리 이 방향으로 가니까 예. 뭐 그런 거는 개인이 희생해다.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잘 가다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삐그덕대는 게 아무리 이제 팹리스에서 좋은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해도 예. 이게 이제 하드웨어에서 양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선단 공정이라고 해서 뭐 7나노, 5나노 이렇게 좀 양산해야 되면 훨씬 더 칩 성능이 좋아질 겁니다. 전력 소모도 줄고 그다음에 프로세싱 속도도 빨라지고 근데 이제 미국이 규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뭐 그런 식의 선단에 대해서 뭐 당연히 중국에서 생산은 다 막아버렸고요. EUV 예. 장비를 다 수출을 금지했고 원래 뭐 하려고도 준비를 했다가 이제 준비 자체가 안 된 거죠, 중국이. 예.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중국에 그런 거를 넣을 때는 또 미국에 또 뭐 그런 규제를 받기 허가.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팹리스 기준으로는 되게 고도화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팹리스라는 거 반도체 설계하는 거. 예. 근데 양산에 있어서는 이제 뭔가 불확실성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많이 좀 봉착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팹리스라는 그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중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예. 자 이런 기능을 가진 예. 그 아까 말씀하신 NPU라는 예, 예.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예. 그걸 갖다 TSMC나 삼성에 네. 만들어 다오 하고서는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은 미국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드는 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 생산은. 기술이 없어서 예, EUV 뭐 10나노 이하 이런 건 안 되는 예, 거고 예. 최근에 이제 14나노까지 이제 미국이 또 장비 수출을 막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만의 TSMC 팹이든 삼성의 이제 뭐 한국 팹이든 이런 쪽에 예. 다 부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막지는 않았는데 예. 앞으로 이제 그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또 막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또 불확실성이 돼 있죠. 일단 중국에서 생산은 일단 불가능하고요. 예. 10나노 이하는 일단 안 되는 거고 예. 이제 14나노에 대해서도 지금 또 뭐 그 장비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정말 어려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아마 이제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못 만들고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가면 팹에서 만드는 거는 아직은 규제를 아직까지는 안 하는데 저도 요즘 규제가 자꾸 생기니까 예. 업데이트하기가 좀 힘든데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까지 규제 가능성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줄 공장이 예. 중국 내에는 없기 때문에 예. 중국 내에서 있다면야 뭐 다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대만 TSMC나 한국의 삼성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예. 미국에서 그걸 갖다 막을 수 있다 이거죠. 막을 수 제재할 수 있죠. 있다 이거죠. 예, 아직까지는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제재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5나노, 3나노 공정이라도 그거 그냥 설계해서 중국에서 이거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블랙리스트 기업은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화웨이나 이런. 예, 하웨이, 하이실리콘 얘네들은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기업이 아니면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블랙리스트 기업이 점점 풀이 넓어져요. 아까 제가 언급드린 센스타임 이런 기업들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기업 거는 못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항공 우주 그다음에 뭐 군수 그다음에 아주 하이엔드 반도체 다 연동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고급스러운 게 군수 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미국의 그 수출 규제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 예. 저희가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 어쨌든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나 독자적인 기업이고 미국 기업이 아닌데 미국이 만들지 말라고 해서 중국 거는 만들지 말아달라고 해서 예. 그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의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는 이상 예. 그게 중국 제품으로 만약 중국이 예. 어떤 회사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중국의 예. 군사무기로 전용될 수가 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만들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TSMC가 이제 뭐 5나노에서 뭐 제품을 만드는데 그 공정은 이제 EUV 노광 장비 공정을 써야 되는데 예. 그 EUV 장비는 ASML 장비죠. 네덜란드. 예, 거기에 들어간 강호는 샌디에고에 있는 그 사이머라는 기업을 ASML M&A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미국도 많이 지분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걸면 다 걸리더라고요. 특허라는 게. 예. 미국의 기술과 특허가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 녹아 있으니 그걸 갖다 중국에는 예. 그
지원하지 못하게끔 할 권리가 있다 미국에. 예, 자기들이 선정하는 블랙리스트에 들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급 자체도 못하고 그래서 TSMC가 이제 하이실리콘이라는 하와이 예. 자회사에 원래 되게 오나노를 많이 하다가 예. 중단됐죠. 예. 예. 그러면 미국이 그걸 못 만들게 하는 이유는 명분은 군사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다 걸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예. 뭐 그래도 명분이 있어요. 그냥 예. 중국이 우리가 발전하는 거 싫어. 이래서 우리는 하면 안 돼. 예.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다 그 칩 자체가 뭐 분명히 스마트폰 용도로 줬는데 예. 그 스마트폰에 들어간 칩이 뭐 무인 로봇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예. 마더파이만 좀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동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사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 러시아의 그 뭐 미사일에 보면 뭐 다른 나라 반도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칩들이 뭐 그렇게도 다 연동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저도 거기까지 깊숙이까지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뭐 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RF 칩이다. RF 칩이라는 건 결국 무선 주파수 칩인데 그 관련 것도 무인 기기에도 다 무인 기에도 들어가지만 뭐 무인 뭐 군사 무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러면 중국이 어쨌든 반도체 굴기 반도체 맺힌 한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굴기를 지금 많은 돈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 그러면 어쨌든 예. 앞으로 그러니까 그 중국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그래서 많이 도산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 그래서 많이 반도체 기업들이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또 최근에 중국이 제일 공을 들였던 그 YMTC라는 우한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 랜드 플래시 회사도 뭐 최근에 또 어쨌든 수출 블랙리스트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넥스트 프로그레스가 좀 힘들거든요. 넥스트 더 이제 발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고 또 중국이 또 TSMC처럼 키우려고 키웠던 SMIC 같은 경우에도 뭐 14나노 이하 장비는 또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뭐 DUV까지도 우리가 그 이상 만드는 장비도 수출을 뭐 못하게 한다는 그런 뭐 계속 이제 점점 강해지니까 규제가. 예, 그래서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예.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속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흐뭇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는 뭐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팹이 있다는 게 삼성은 이제 랜드 하이닉스는 이제 디램만 있었는데 이제 인텔로부터 랜드 팹을 인수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이 이제 좀 고도화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기업들도 이제 첨단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지 비싼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탑재할 건데 그 수요가 좀 위축될 수는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기업들의 뭐 범용 중국 완제품 스마트폰이나 PC에 우리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는 뭐 규제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 이제 첨단 제품이 많았을 때보다는 뭐 수요의 상승 효과는 좀 더 제한적일 수는 있겠죠. 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요즘 뭐 반도체 겨울 오고 있다고 뭐 하는데 그게 워낙 지금 그동안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단가가 워낙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근데 재고 자산이 1년 사이에 10조 원이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많이 쌓인 겁니까, 재고가? 근데 그 사실 삼성전자의 재고는 이제 완제품도 같이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만 구분해서 재고 자산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TV, 스마트폰도 다 포함된 숫자고요. 다 해서 10조 원이라는 거예요.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반도체만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구분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사실 뭐 2018년 4분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4조였던 것 같은데 작년 4분기가 한 15조였거든요. 재고 자산이. 그래서 작년 4분기에 15조? 저의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총량이. 재고자산 총액이. 그래서 뭐 2018년 4분기보다 하이닉스가 매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재고자산은 당연히 매출액에 비례해서 늘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뭐 한 80% 가까이 재고 자산이 늘었습니다. 2018년 4분기 대비해서. 마이크론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고. 두 회사는 메모리만 만드니까 그들의 재고만 가지고도 하이닉스는 뭐 그때보다 2.2배 이상 늘었고 마이크론도 한 80% 늘었기 때문에 재고가 과거보다 상당히 많은 건 분명합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면 왜 이렇게 재고가 느는 거예요? 느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고객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들어간 거죠. 있는 재고로 스마트폰하고 서버를 만들고 이제 추가 주문을 안 하는 거고요.
그 경기가 나빠질 줄 알고 예. 있는 재고만 가지고 만들면서 더 이상 이제 주문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우리 못 팔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공장이 놀 수는 없으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만듭니다. 칩을 예. 계속 웨이퍼를 넣어서 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재고는 고객이 안 사가면 쌓여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이제 고객이 안 사가네 하면 그때부터 감산해야 되거든요. 웨이퍼 투입을 안 해야 되는데 예. 웨이퍼라는 게 또 보통 칩으로 나오는데 2달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 10월 달에 감산해도 효과는 1월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재고가 뭐 양사 모두 계속해서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막는 방법은 이제 상당히 좀 할인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고객한테 연가로. 예. 그러니까 그 활동을 좀 삼성은 좀 작년 4분기 초부터 해서 삼성전자만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작년 9월 말보다 12월 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있는 재고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네. 구매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재고가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그 과정이라서 또 재고가 스마트폰의 이제 D램의 재고는 뭐 보통 4주 정도 되면 정상 재고보다 조금 더 건전한 수준인데 예. 아마 10월 말, 12월 말이 한 6주였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1분기 말 지나면 스마트폰의 D램의 재고는 고객사들의 재고도 되게 건전해지기 때문에 예. 다행히 이번 사이클이 뭐 1년 이상 아주 장기 침체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뭐 이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상반기 내에 바닥은 확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아직 그 메모리 반도체를 감산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인위적 감산은 아닙니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예, 인위적 감산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이 반도체 공장 A 공장이 있는데 월 웨이퍼를 10만 장 투입하는데 예. 나 오늘부터 7만 장만 투입할 거야. 예. 그게 이제 인위적 감산이고요. 예. 이제 자연 감산은 이제 그 장비 같은 거를 이제 재배치 같은 거를 많이 하면 그동안에 가동이 좀 슬로우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장비 이제 새로 바꾸면 이제 예, 그동안은 좀 슬로우하게 멈출 테니까. 장비를 예. 재배치하고 여기가 비효율성하니까 저쪽으로 옮겨하면 예. 그 사이에는 감산이 되는데 그런 감산은 지금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건 자연적인 감산이고. 예.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줄어드는 거니까. 예, 예. 나오는 그래서 양이. 그런 감산은 뭐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예. 또 삼성은 뭐 D램,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예. 파운드리 비즈니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삼성이 이제 D램 라인을 이제 일부 라인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예. 뭐 그런 파운드리 제품 중에 파운드리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하는 라인으로 좀 변경하고 있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조금 바꾸면 또 자연스럽게 또 감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예. 반도체 패키징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뭐 많이 나오던데 예, 예.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포장이잖아요. 포장입니다. 예. 반도체 포장하는 회사를 그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반도체 전공정은 웨이퍼를 칩으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전공정. 전공정은 웨이퍼 동그란 거를 내부로 예. 만드는 과정입니다. 작은 전체 네모. 공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 프런트 공정. 공정은 그다음에 백엔드 공정은 그 네모나게 만든 칩을 이제 가공하는 겁니다. 포장하고 후공정, 테스트. 후처리 공정. 예, 그 후처리 공정이 과거에는 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전공정에서 기술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미세화시키면 성능 올라가고 그래서 집적도 올라가는 그쪽이었는데 지금 그게 좀 한계에 봉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후공정이 이제 좀 더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TSMC의 가장 큰 강점은 후공정이 되게 강합니다. 아까 제가 엔비디아의 GPU를 얘기하면서 하이닉스의 HBM이 원 패키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두 개의 그 반도체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고 하나는 로직 반도체를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 전공정이라는 건 아까 그 대통령들이 들고 나서 동그란 웨이퍼. 그걸 갖다 만드는 걸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고. 웨이퍼를 칩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본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전공정이 본공정이고요. 전공정이 본공정에 거기다 이제 칩에다가 회로를 막 이렇게 그리는 거. 그다음에 후공정은 그걸 잘라서 포장하는 겁니다. 까만색 이제 껍데기 씌우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좀 덜했는데 이거를 이제는 그 새로운 반도체 서로 다른 반도체끼리 서로 묶어서 패키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칩을 계속 성능을 높여버리면 되는데 성능이 안 올라가니까 결국 이제 서로 이종의 반도체를 결합해서 하면 결국
토탈리는 좋아지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반도체 성능의 반도체를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면. 껍데기를 씌운다. 예,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패키지 온 패키지, 패키지 오브 패키지, 뭐 예. 시스템 인 패키지 되게 표현은 다양하지만 예, 예. 결국은 하나의 메모리 반도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HBM처럼 아니면 예, 예.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 반도체를 서로 붙여놓고 예. 그러면 옆에 있으니까 신호 처리가 좀 더 서로 같이 빨라질 거예요. 떨어져 예. 있을 때보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메모리를 빨리 불러들이니까 레이턴시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붙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니까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거고 그다음에 성능도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상당히 대만이 앞서 있고요. 그래서 대만의 TSMC, 에이스 글로벌은 뭐 되게 또 TSMC가 백엔드 팹만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도 지난주에 방문한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의 후공정 공장이 있는 지역 뭐 천안 뭐 원양 정도였을 거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렵지만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최백은 건국대 교수와 최근 우리 경제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 여러분